안녕하십니까.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폭염 속에 정치권도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남 거제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개각, 또 참모진 개편, 어떤 조국 구상 결과물을 들고 돌아올지 관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발표한 아파트들이 철근 누락 사태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화왕설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에서 지금 정당 바로세우기로 단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배경일까요? 예,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에서 이제 약칭으로 국바세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만 바로세워가지고는 이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양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못하기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예 정당을 바로세워야겠다 해서 정당 바로세우기 정바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정당 바로세우기 또 어떤 활동이 이어가는지 저희도 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휴가철 됐는데 두 분 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 변호사님. 저는 아직은 못 세웠고요. 저는 뭐 추석 연휴가 올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좀 쉴까 생각 중이에요. 신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뭐 이제 방송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서 휴가 계획은 따로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늘 휴가철에 온 마음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더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근사한 휴가까지 다니면 좀 쉬셨으면 하는데 두 분 다 한참 바쁘신 분들이라 네, 또 휴가는 좀 미루신 것 같습니다. 7월 말, 8월 초 뭐 휴가철이죠. 모두가 이제 휴가를 떠나고 잠시 업무에서 손을 놓는 시기인데요. 정치권도 휴가 모드입니다. 15일까지 국회가 문을 닫았고요. 윤 대통령도 지금 경남 거제 저도로 떠났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휴가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뭐 휴가를 간 상황에서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뭐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도 좀 둘러보고 뭐 일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 휴가라고 하면 그냥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구상을 하고 또 이런 좀 어떤 잠깐의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변화를 또 구상하는 시기 이렇게 좀 많이 기대를 하는데요. 어떤 과제들을 좀 안고 갔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부처 개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 대표님 부처 개각 이야기 뭐 어느 정도 실제로 뭐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적으로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의 여름 휴가라고 하면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또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잘해오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든지 뭐 반성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를 이룰 텐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뭘 하려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건 사실상 뭐 검찰총장이나 뭐 사법부의 역할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가의 비전이나 대안, 그리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얘기했던 3대 개혁도 말만 나왔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한 그런 구상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뭐 휴식을 통해 가지고 재충전한다든지 이 정도로 일단은 보고요. 개각에 대해서도 어떤 뭐 외연 확대를 한다라든지 인재를 좀 더 넓은 풀에서 쓰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저는 그 참모들을 데리고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참모들이나 장관들 중에서도 정치인들 또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폭 그 자리를 저는 바꿔주는 이 정도의 개각만이 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대로라면 뭐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진직에 사퇴했었어도 뭐 그게 뭐 과하다라는 표현을 받지 않을 저는 사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탄핵 결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다음에 저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도의적으로나 이런 걸 본다면 사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기존에 같이 해오던 참모들을 데리고 꾸준히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저도 이제 서울에서 모처의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정부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지금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인사 검증을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각 몇 개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뭐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개각에 대한 움직임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내년 이제 정치인 장관이나 정치인 참모 출신들은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건 우리가 맨날 보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안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바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광복절 특사 발표가 코앞이라서 이번 또 대통령의 휴가 이 구상 중에 또 특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그동안 특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경제 사범, 민생 사범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래도 뭐 이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뤄질 가능성은 있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사면이라든지 비정상적인 행정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면될 여지가 있다고도 보겠지만은 그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이제 형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이렇게 줬으면 안 됐다고 봐요. 이미 1 심에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천을 준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인제 임기 시작한 지 1 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행정에 어찌 보면 그걸 뽑아준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믿고 밀어준 어떤 그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저는 배신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확정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면을 시켜준다? 그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절차일까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정일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면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잖아요, 정치적 부담이. 근데 강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요. 이 공직자들이나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회가 마땅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권한 남용이다라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전 문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로 만약에 그 평가를 한다면요. 대통령이 이번에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면은 이건 사면권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번에도 김태우 총장에 대해서 이분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이분을 사면시켜 가지고 만약에 출마를 시킨다? 이거는 사법 농락입니다. 그래서 사법 농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 사면에선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 한 주 지금 국민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바로 이 LH 발주한 아파트들이 철거니 누락됐다라고 하는 좀 믿기 힘든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들이 있었고요. 이걸 뭐 조사를 해보니까 까도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 불안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분노를 하는 수준입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LH가 짓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럼 관리 감독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까지 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뭐 여기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다뤄진 게 정관 예우를 깨겠다. LH가 짓는 아파트들에 대한 감리하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실제로 LH 출신들이나 아니면 군 출신, 국토부 출신 이런 사람들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전관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건설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관 예우를 깨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어렴풋하게 '아 그래 뭔가 좀 부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짐작만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어야 되는데 이걸 건드리지 못했던 것은 뭐 어떤 저는 정권의 탓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래 이건 있었었고 굉장히 뿌리 깊은 저는 부조리라고 봐요. 우리가 한 2-3년 전에도 LH 직원들이 뭐 땅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광주 시민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유스케어 맞은 뒤편에 있는 어떤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부실 공사로 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행히 입주하기 전에 그 공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나마 인명사고 당시에 발생을 했지만은 수습을 하고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수사 제대로 됐나요? 그때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도 그냥 그때 당시에 또 마침 그때가 또 대선 전이어 가지고 여야 와 가지고 그냥 정치인들 와서 사진 찍고 뭐 하겠다, 하겠다 얘기만 했지 솔직히 뭐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뭐 수사가 됐다든지 처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오히려 어떠한 보상을 제대로 받은 것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번에 LH의 어떠한 뭐 순살 아파트라든지 뭐 정말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또 제대로 감리조차도 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단순히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그 애매모호한 이권이란 말과 카르텔이라는 말 쓰고 또 이것은 전 정부에서 전부 다 발주 시공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대통령이 얘기함으로써 또 그걸 뒷받침해서 국민의힘에서 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인가요? 이걸 부조리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고치고 이걸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해야 되면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심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니 이걸 스스로 무능한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못하고 있다는 관리 감독 못하고 있다는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안전하게 거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일단 보강하는 게 더 먼저고 그다음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그 일단 LH라고 하는 이 공기업의 좀 특성상 이게 전관도 굉장히 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땅 투기 때도 그렇지 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관심이 전 국민들이 부동산 또 땅 이런 거에 열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가 이번엔 또 아파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LH 전관이라는 이야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걸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는데 요거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LH가 2019년도인가요? 그 투기 사태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실 시공 때문에 이건 안전과 관련된 상당한 이거는 국민들의 불안과 그 분노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사실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수사 이걸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백보양보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러면 이것은 LH 직원들,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부패 내지는 관리감독 부실, 공직기관 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전 정부 탓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전 정부에서 검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이런 나쁜 사람들 왜 안 잡아내고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인사로서는 전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권 카르텔, 무슨 카르텔, 계속 카르텔 지금 계속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이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무슨 카르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 카르텔은 영원히 안 없어지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엄정하게 전수조사해라, 수사해라, 영장 치고 처벌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전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이 안전 문제 전 담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역할은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전관예우 나왔으니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LH 전관예우 뭐 전 좋습니다. 뭐 하나의 뭐 유형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전관예우가 가장 심각한 곳이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조 카르텔에서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 약하게 기소하고 약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조 카르텔은 어떤 대안으로 이거 해결하실 것인지 좀 궁금하고 한덕수 총리 같은 분도 김앤장에서 고문 지내다가 오셨거든요. 제가 100% 예언하지만 이분 총리 그만두시면 또 아마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가실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법적 카르텔 어떻게 하실 것이면서 또 박영수 특검도요. 이제 영장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이분도 법적 카르텔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지금 LH 카르텔 얘기하시는데 정관예우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관예우를 고치시려면은 좀 공평하게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H 정관예우 이야기로 시작해서 법조 정관예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정관예우라는 것이 사회에서 상당히 부조리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마는 저희 직역이라고 해서 정관예우나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고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 위해서는 꼭 이 카르텔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관예우 이야기들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번 또 LH 사건은 또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또 이거 몰랐던 것들 혹은 우리가 알면서 쉬쉬했던 것들 한 번 더 밝혀지고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근 누락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수사 의지 밝히고 또 전관예우 이야기까지 나오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카르텔 이야기 나오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 대책 이걸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키를 쥐고 가야 될 사안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이거 못하게 하려고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뜬금없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예, 이것도 하시고 양평도 하시고 필요하면 다 해야죠.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국민의 여당에서 정부 관련자들에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가 이뤄진 다음에 그때 우리 국정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니 안 나오고 버티고 그냥 불성실한 답변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더 공분을 샀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국정조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수사 절차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둘 다 하지 말자.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도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 근처로 그게 정점이 바뀌었을까? 바뀐 거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 장관은 본인이 일타 강사로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자평하면서도 오히려 나와서는 굉장히 일타 강사가 저렇게 셈도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내용도 몰라요. 보니까. 아니면 뭘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용역사한테 물어나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건 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저는 두 건 다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가 뭐 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국정조사가 가진 한계도 방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양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 말고 여야가 우리 노선검증위원회를 한번 꾸려보자. 그래서 거기서 노선을 뭐가 더 좋은지 정해보고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 당연히 그거 꼼수라고 뭐 비판을 바로 하면서 쳐버렸고요. 자, 원 장관의 이런 제안의 배경 뭐라고 보세요, 신 대표님? 저는 지금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둘 다 국정조사 받을 수 있다. 저는 둘 다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하면서 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LH 사태나 지금 양평 사태나 두 가지 모두 다 이거 범죄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 대한 것은 대통령 측근이 결부돼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저 LH 사건에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냥 기존 검찰청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싶고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 내지는 부패가 관련된 문제를 자꾸 정쟁화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불쾌할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법의 영역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원희룡 장관의 그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도로 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도로를 놓는 것인데 이권 조절 같은 거 다 한 거거든요. 해가지고 예타를 통해 가지고 노선을 정한 것을 지금 어떤 영문인지를 모르는 채로 노선이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것을 노선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뭐 주민투표를 하자, 국회에서 다시 정하자, 이건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정쟁화를 시켜서 이 문제를 또 정치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여 가지고 또 다시 이것을 물타기해서 넘어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양평에 대한 것도 기존에 지금 양평의 노선을 옮긴 부분에 대해서 전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타당한 절차에 따라서 바꾸든지 원한 대로 하든지 이것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생각이 또 동의를 하는데 노선 검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 타당성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또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건 그냥 한마디로 변경안으로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원희룡 장관의 꼼수에 불과하지 이걸 진짜로 원안과 그다음에 바뀐 변경안에 대해서 둘이 비교를 해 가지고 원안은 이래서 그다음에 변경안은 이래서 여기를 봐서 저울질을 해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조건 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이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 국회 상임위에서 저는 나왔던 것 중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김의국 의원이라고 계시던데 저는 그분이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국토부 출신이세요. 본인이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국토부 출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영역사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분은. 김의국 의원은 아니 그거 그냥 도로정책과장이나 도로정책국장이 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영역사가 왜 정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국토부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마저도 원희룡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대답들이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라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백지화부터 본인이 일단 매듭을 잘못 푼 거예요. 원래대로 절차대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바뀌면 바뀌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지 무조건 옮기겠다는 어떤 일념하에 본인이 진짜 하나 짊어매고 지금 끄집고 가겠다 생각하는데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도 보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정쟁을 일삼으면서 정쟁 장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악성적인 포퓰리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 노선을 주민 노선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적으로 정하자. 그럼 앞으로 화장터는 어떻게 건립합니까? 화장터 같은 경우는 다 님비, 다 이걸 피하는 기피 시설이거든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어떻게 짓습니까? 다 반대해서 못 짓습니다. 그럼 반대로 노선도 다시 또 투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민의 의사대로 하자. 겉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타라든지 기재부의 그 절차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선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요, 그냥 인구 많이 사는 곳에 많은 표가 나올 테니까 거기에만 인프라가 다 몰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님이 국무위원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전 이런 식으로 악성 포퓰리즘을 하시는 것은 매우 국무위원에게 맞지 않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신 대표님도 결국은 변경안을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변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변경을 하려면 변경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타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국가재정법에서 정해놓은 내지는 국토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법이나 각종 행정 절차법이나 정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정쟁화시켜서 국민의 뜻대로 해보겠다?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꼼수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이거 뭐 10월 사퇴설이 이거 나왔다가 뭐 정리되는 듯 했다가 뭐 또 나왔다가 그리고 뭐 12월 사퇴설도 나왔다가 이게 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사퇴설이 이게 왜 나오게 됐을지부터 해서 갑자기 뭐 이게 뭐 또 뭐 잘못된 거였다 뭐 그러다가 뭐 아니다 맞다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뭐 초겨울 이야기를 또 꺼내가지고 12월 사퇴설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장성철 소장님이 이걸 먼저 어디 시사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없는 얘기를 하셨을 일이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듣지 않은 얘기를 이런 꾸며내서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이런 논의는 누군가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10월이냐, 왜 12월이냐 이건 전부 다 내년 총선 스케줄을 기준으로 우리가 역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근데 그 총선 공천 후보자까지 하려면은 보통 3개월이 걸려요. 그럼 공심이라는 활동을 보통 100일 정도 하니까. 그러면 그게 1월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8개월 미만이 나오면 전당대회를 새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2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반이에요. 그러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이면 10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선자 소장이 얘기하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자기가 2개월 전에 사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역사한 2달 전이 10월 사퇴설이 저는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어떤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공천권을 넣을 수가 없다.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내 세력을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뭐 정청래 의원은 뭐 12월 사퇴설이야 뭐 별 의미가 없고 그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10월 사퇴 이렇게 어찌 보면 당내에서도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기존에 뭐 이 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고조가 됐던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그냥 잠잠해졌거든요. 아, 내년 총선까지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지 하는 어떤 묵시적인 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었는데 저는 이런 논의들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오히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논의가 있었는데 또 이걸 실행하기는 이미 너무 많이 밝혀져 버려가지고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그 승리에 대한 목표는 똑같다라는 거 확인한 저는 이번에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명분도 챙기고 실제 총선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 라인까지는 딱 지키면서 그런 실리까지 챙기기 위해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좀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뭐 이거 10월 사퇴설 이재명 대표 지금 어느 정도 실제로 물러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다들 그냥 동상이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다 각자의 지금 욕망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만은 전체적인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위기감을 느끼는 그 근본 원인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예요. 저 같은 사람은 타당이지만 이재명 대표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하면 안 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당대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면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천을 하든 직접 공천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내려오더라도 본인의 영향력을 투영해서 공천을 할 거거든요. 그게 다 이재명 공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뭐 10월에 사퇴를 하든 12월에 사퇴하든 기존부터도 계속 사퇴설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인데 이분의 성향을 보면은 당보다는 선당후사보다는 선사후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향을 선택할 겁니다. 그건 상수예요. 근데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당이 어려움에 처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본인들이 원해서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 지금도 뭐 김은경 혁신위가 안 돌아가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모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선택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후과를 엄청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가 기정사실화되고 사실상 이제 시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럼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총선 앞두고 이제 공심이 꾸리는 시간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물밑에서 벌어질 작업들 시간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비명계라고 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정계 뭐 국내 복귀를 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흘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또 다른 분란이 좀 커질 수 있는 뭐 이런 근거들 좀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지금 섣부르게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지금까지 뭐 드러난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정치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만으로는 뭐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어떠한 계기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그런 면에서라면 사퇴 저는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예요. 근데 본인이 총선까지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다.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던 거 채워가지고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내에서는 내년 선거를 무조건 과반 저지해야 된다는 목표는 있거든요. 국민의힘 여당에 지금 과반 이상을 줘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실이. 거기에 의회까지 뒷받침이 돼서 진짜 어떤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집행부가 어떻게 이걸 해 나갈지 단순히 공천을 잘해서 그건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여요. 특히나 또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혁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뭐 거기에 따라서 그건 당의 운명이고 뭐 국민의 운명이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저는 보여요. 이번에 이런 해프닝이 그런 하나의 뭐 그걸 보여주는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봅니다. 저는 여기 조금만 살을 보태면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당대표인 것도 팩트고요. 또 이분의 제가 그 개인적인 욕망도 말했는데 이건 뭐 다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항 의뢰도 출마한 것이고 당대표까지 나간 거예요. 그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욕망까지도 투영해서 보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의사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서 상당히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을 주체는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또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 논의도 앞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를 흔드는 게 말이 되냐? 이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는 싸움 아닙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이 상대평가인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사이익을 노려서 살짝 위에 민주당보다 위에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보면은 또 이게 도토리 키재기 경쟁으로 서로 못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더 내려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쉽게 내려올 이유가 없고 또 내려올 사람도 아니다. 저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는 상황에서 근데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지난번에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문 닫자마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했다라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한테 다음 이제 시선이 갈 텐데 이것이 영장 언제 될 거냐, 이게 일단 관심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부지사 그다음 부인이 또 법정에서 다툼하고 있고 검찰이 회유를 했다 뭐 이런 발언 논란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증언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장 청구의 시기가 결정될 것 같고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전 부지사가 증언 번복하겠습니까? 증언 번복은 벌써 했죠. 근데 이걸 유지를 할까요? 검찰에 이미 아니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번복을 했다. 근데 그 번복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하려고 한다는 과정에서 지금 그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1년에 뭐 진짜 법정 다툼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지금 8월 8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화영 씨가 뭐 진술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절차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진술을 본인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지금 진술서는 이미 증거로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럼 증거를 동의를 해버리면 그냥 판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나 그거 꼭 공개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개 법정에서 증언의 방식으로 할지 안 할지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뭐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뭐 본인은 알고 있었냐 몰랐냐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떠한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월 2일 날 이 방송에서 제일 처음에 8월 초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얼추 비슷하긴 한데 제가 그것으로 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 왜 영장 청구가 되냐고 뭐 뭐라고도 하신 분도 계셔서 근데 제가 아는 그냥 변호사로서 아는 그냥 법적 상식에서 이런 절차들을 따져봤었을 때 뭐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떤 소송 절차라는 것이 다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예견해 보면 누구나 변호사나 아니면 법률가들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약간 좀 검찰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상방건으로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백현동과 같이 묶어서 할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뭐 그걸 안 한다라는 우리 민주당 내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섣부르게 하기는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신 대표님 영장 청구할까요, 검찰이? 그리고 이게 16일에 국회 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장 청구할까 말까를 맞추는 건 거의 뭐 도박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그냥 키를 주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이게 뭐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이 일련의 이런 사법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 속에서 전 스텝이 많이 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의원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한번 동의 절차가 있는 거고요. 결국 영장 발부 주체는 법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법원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까지 하면서 사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장 심의심사 가서 받아라.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해가지고 또 영장 심의심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타인에게는 강요하는 이런 약간 내로남불 태도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비판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 한동훈 장관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검찰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화영 지사 사건이나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모든 거에서 스텝이 꼬인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까지도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첫 일성이 이거 검찰이 기획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수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두려운 단어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프레임을 씌우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에 와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화시키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것도 비판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스텝이 꼬였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사법 절차를 신뢰하시고 민주당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다 연루되신 분들 변호인의 방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고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오히려 손을 떼야 좀 민주당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내용들이 별로 돋보이지 않은 건 둘째치고 뭐 비판들 뭐 내부에서 자책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마련인데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설화 논쟁도 있었고 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행동, 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계속 생산되면서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30일 그 청년들 좌담회에서 노인 비하성 발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거 갖고 뭐 김은경 위원장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만 떼내서 한 이야기가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뭐 이거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과를 아직 안 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이 제가 하나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혁신이가 라디오라든지 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뜻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취소할게요. 이제 라디오 인터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발언을 어디 가서 좀 많이 하지 마시고 특히나 녹화가 되거나 생중계가 되는 요즘 유튜브로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남고 남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하면 돼요. 진정한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근데 자기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정치권에서 가장 비난받는 게 뭐냐면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은 둘째 치고라도 이제는 당의 명예를 훼손은 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저도 이해해요.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본인은 나이 안 먹을 거예요. 우리도 다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이 먹었을 때 투표권 너 투표 하러 가지 마세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셨으면 그냥 얼른 사과하시고 아 본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명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혁신위가 과연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떠한 혁신안을 저는 제출한다고 치더라도 당내 의원들이 일단 그거에 대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떠한 혁신안이 있을지 뭐 시기도 지금 8월 말까지이지만은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네. 너무 냉소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 대표님 그럼 이번 뭐 설화 논란도 설화 논란인데 전체적으로 이 혁신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도 바로 세우지만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혁신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띄운 거 아닙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었으면 혁신이 얘기 나올 필요도 없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신뢰가 없다 보니까 또 혁신이를 띄운 것인데 지금 혁신이가 또 이런 식으로 헛스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은 이제 재창당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원점 베이스에서 지금 정의당이 하듯이 재창당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그 내부에 골마 있는 것들을 제대로 다 지금 짚어내지 못한다는 게 전 지금 큰 문제다라고 보고요. 우선은 김은경 위원장이 법대 교수 아닙니까? 이분이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분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이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형법에도 독수독과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독이 차 있으면 독과 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실언이라든지 대형 사고를 치니까 완전히 혁신위가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얼마나 정치에 대한 고민이 없는지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는데요. 당연히 미래 세대가 소외돼 있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서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노인들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식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삼선 제한 총량제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 같으면은 공직자 선출직 임명 총량제라든지 뭐 20년 정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원외 분들은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후원금도 모집하고 뭐 보좌관들도 보내지만은 원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신인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중간 평가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노인들은 표를 좀 덜 줘야 된다. 여명에 비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너무나도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는 이런 발언들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좀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뭐 비슷한 수준의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는데 이전에 좀 민주당이 우위였다 그러면 요새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또 뭐 신뢰할 만한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그보다 못한 지지율 이것도 역시 지금 일련의 민주당의 스텝들 이어지는 과정들, 운영 과정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엄청나게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제 국민의힘보다도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 매우 부족하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그래도 전 이길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못하더라도 다음에 총선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선거가 다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중도층을 자꾸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지층 관리식으로 간다면은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을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정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거라는 생각이 아마 민주당도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혁신의 노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고민이 없고 깊이가 없는 내용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가 서로 못하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찾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저는 민주당이 더 쇄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이 유리한 지지율 회사 것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논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설 변호사님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더 못하기 경제, 네. 뭐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저희가 더 못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 실제 좀 당내에 좀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실책할 것이다. 뭐 인사, 개판이다. 뭐 이동관 뭐 방통위원장 이게 임명하는 거라 국민들이 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지금은 저는 그래요. 지금 시기가 뭐냐면 정치에 약간 뭐 혹한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무관심기예요. 정치 이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거서지 않고 오히려 정치 고관층들만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각 당의 지지층들인데 각 당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행태만을 보고 지금 실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당의 지지율이 30대 30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빠지고 늘어나고 그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중도층에서는 바람을 보고 있다. 지금 이번에 최근 어떤 갤럽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제3당이 돼 버렸어요. 제2당이 무당이에요. 무당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도 당연히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죠. 정당이란 게 다 똑같죠. 뭐 국민의힘 뭐 안 그러겠어요. 국민의힘도 맨날 민주당이 이런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실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득달같이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했다. 잘한 게 없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 이게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항상 헛발질 해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실언해주거나 어디 해외 순방 가서 뭐 실수하거나 이것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내에서 어찌 보면 어떤 입법을 해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끌어내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에 대한 이런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에 따라서 사장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막아놓는 입법안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려니까 그걸 막으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놨었어야죠. 5년 동안에. 그러지 못하는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당연히 실망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 대표님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뭐 김기현 대표 그 체제에 대해서 혹평을 하셨는데 뭐 존재감이 없다. 근데 총선이 어쨌든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더해졌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뭐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힘 자체도 지지율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나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총선이 이제 다가오면 그래도 세력들을 더 규합하고 다지려고 할 텐데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존재감이 없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김기현 대표가 수해 현장에 갔을 때 하도 대표인 걸 못 알아보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옆에서 자 박수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유도해가지고 이 대표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정도로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평가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 원인은 당연히 당대표를 축출하는 과정부터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결국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걸로 완성이 됐고 결국 김기현 대표가 당의 주인 역할을 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승민, 이준석 내지는 당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공간이 없는 분들을 품고 갈 것이냐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 품을 거였으면은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상대에 대해서 존재를 부정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선거 때 필요하니까 힘 합치자? 그럼 그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용을 당하면은 그 이용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항상 선거만 앞두고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제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전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양당에 대한 심판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크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좀 전에 뭐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결국에 내정이 뭐 됐습니다. 예고가 이미 됐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청문회가 16, 17, 18일 중에 열릴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첫 출근하는 날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 뭐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예전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직능단체, 언론단체들의 어떤 성명이나 시위 반발도 있었고요.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맥락이긴 했지만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 변호사님?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노동당인데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하고 일본 공산당밖에 없는데
어느 당을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죠? 2023년도에 살고 계시는 방통위원장 후보가 맞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당을 이렇게 본인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이런 분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분을 임명한 참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자기에게 불리하게 얘기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다 공산당인가요? 공산당이라는 표현도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공산당처럼 자기 비판 하나도 없이 언론들을 다 그렇게 길들이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속마음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부적절해요. 어떻게 언론에 어찌 보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비판 받으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모습 아닌가요? 언론이란 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이지.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땡전 뉴스 때처럼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 하십니다 이런 광고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언론인가요? 이런 분이 참 방통위원장으로서 오신다는 게 앞으로 방송 환경이라든지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각보다 우리가 방송만 다루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정보통신이라는 산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뤄야 되는 부분에서 과연 이동관이라는 2009년도에 활약을 하셨던 분이 지금의 십몇 년이 흘러가지고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 맞는 방통위원장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진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욕구를 전 국민들이 다 이미 아신다고 봅니다. 지금 행태가 다 그러하고요. 사실은 방통이라는 곳이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곳이고 또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이런 그 기관인데 저는 이동관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서 공산당 발언 사실 평가에 가치도 없는 발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그 정치 행위 내지는 정치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통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기관에 가장 정치적인 위원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일단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공정과 상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 사람들 많이 꽂은 거 다 알거든요. 국민들이 알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한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대로 기울게 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보다 더 매운맛으로 이제 급변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저 이 말씀을 드리겠고 뭐 MB 시즌 2다 이 비판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건 넘어가고 이 학폭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순신 후보자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다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학폭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다. 그럼 발견했으면 임명 안 했어야죠.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번 이동관 사례 같은 경우는 아들 학폭 논란이 많이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 이거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인사검증을 안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동관 위원장을 2023년도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전 이 인사는 매우 잘못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다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곧 나올 텐데요. 이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청문 보고서 채택될 것인지 또 거부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천철살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